제18차 인디코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디코드는 이미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다양한 주제에 대한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저희가 지금 현장 오프라인 그다음에 또 온라인으로 지금 줌으로도 들어오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줌으로. 그 다음에 이 세미나가 또 끝나면 저희가 잘 편집을 해서 유튜브에서 올려서 오늘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이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개발협력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뭐 활동가, 전문가, 주니어 전문가, 뭐 시니어 전문가도 당연히 대상이 되겠죠. 이런 분들이 국제개발협력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인디코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차 인디코드에는 국제개발과 윤리라는 제목으로 국제개발협력에서는 어떤 윤리적 이슈가 쟁점일까라는 주제로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의 강규현 교수님을 모시고 강연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강규원입니다. 이렇게 또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영광이고 오늘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국제개발과 윤리라는 내용으로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윤리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게 실질적으로 사용이 될 수 있는 개념인가? 이걸 알아서 도대체 실질적으로 어떻게 사용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고 싶은 것은 이 개념은 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계획하고 수행하고 평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고 유용한 개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우선 개발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개발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목표에 대해서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많은 개발협력 사업들의 목표를 보면 빈곤 퇴치, 빈곤 완화 이런 말들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빈곤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완화시키고 퇴치하잖아요. 그래서 먼저 오늘 우리가 개발 윤리의 요소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기 전에 과연 빈곤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부터 좀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소득 빈곤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좀 이해하기 쉽고 그동안 많이 접근해왔던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가정의 소득이 일정치 이하면 그 가정은 빈곤하다라고 칭하는 거죠. 그 빈곤은 상대적 빈곤과 절대적 빈곤으로 나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 빈곤은 사회의 일반적 기준보다 소득이 적을 경우를 얘기하고 절대적 빈곤은 기본적인 필요, 의식주를 부담하기에 부족한 소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소득의 빈곤을 해결하려면 나의 소득만 높아지면 돼요. 취업률 높이고 사람들의 소득 높이고 그러면 소득 빈곤 부분은 해결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돈만 많이 벌게 해주면 빈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가? 아니 기본 욕구 기준 빈곤은 그럼 무엇인가? 그렇게만 했을 때 사람들이 충분히 빈곤하지 않다라고 느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개념의 빈곤을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기본 욕구 기준 빈곤이에요. 이 기본 욕구 기준 빈곤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개발도상국의 소득 수준이 중상층 이상인 가족이 있다고 합시다. 이 가족은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 빈곤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자국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의 의료나 교육 시설이 부재함으로써 빈곤하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없고 원하는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처럼 인간이 종합적으로 충족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이에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 위생, 음식, 보건, 이런 대중교통, 이런 시설들을 계속해서 제공을 해야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기본 욕구 기준 빈곤이에요. 근데 이 관점은 뭐가 문제냐면 사람마다 기본 욕구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누구한테는 미세먼지가 가장 큰 스트레스고 누구한테는 좋은 교육이 가장 큰 스트레스고 사람마다 기본 욕구가 다른데 어떻게 기본 욕구를 모두 충족해 줄 수 있느냐. 그리고 다른 문제는 이거는 투입을 기반으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계속 주기만 하는 거죠. 계속 제공을 해주는 건데 그것이 과연 인간의 만족과 인간의 어떤 삶에 대한 충족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그것까지는 증명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득 빈곤은 소득을 높이는 거, 기본 욕구 기준 빈곤은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 그런 개념들인데 이 마지막 세 번째, 이게 가장 최근의 관점인데 역량 기준 빈곤이에요. 그리고 이 역량 캐퍼빌리티 어프로치가 가장 개발 윤리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발 윤리학자인 아말티아 센이 이 역량 기준 빈곤, 이 캐퍼빌리티 어프로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좀 복잡하게 여기 네 가지가 적혀 있긴 하지만 단순하게 어떤 의미냐면 그냥 사람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되고 싶은 게 될 수 있게 해야 된다.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삶을 영위할 기회가 결여된 상태가 빈곤한 거니까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서 사람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되고 싶은 것이 될 수 있게 해야 된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앞서 말한 소득 빈곤, 소득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지역사회에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 두 가지가 다 충족이 돼야 그래야 사람들의 역량이 향상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역량이라는 것을 어떻게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좋을까? 역량 자체도 있죠. capability. 근데 그 외에도 기회, 선택, 자유 좀 다양하게 번역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 인간의 기회, 선택 이런 것들을 더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소득도 중요하고 서비스 제공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개념들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ODA, 그러니까 개발협력사업 프로젝트 매니저라고 가정을 했을 때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라오스의 작은 마을에 뭐 정수기를 설치하는 사업을 수행한다고 합시다. 그리고 이 사업을 평가해야 돼요. 프로젝트 매니저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기본 욕구 기준 빈곤에 동의하는 매니저였더라면 어떠한 지표로 사업을 평가했을까? 내가 기본 욕구 기준 빈곤으로 이 사업을 평가한다 그랬을 때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요? 서비스, 투입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지표를 사용할 것 같으세요? 정수기의 개수?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업들이 평가할 때 거기에 머무르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몇 개 정수기를 제공했느냐, 그리고 몇 명의 사람들이 이 정수기를 사용하느냐. 근데 그거는 사실 돈 들이면 당연한 거잖아요. 돈 들이면 당연히 정수기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역량 기준 빈곤으로 봤을 때는 좀 더 나아간다라는 거죠. 어떤 지표를 보는 거냐. 예전에는 가정에서 정수기가 없을 때 물을 기르러 가는 사람들이 뭐 엄마나 뭐 아이들이 물을 기르러 갔겠죠. 근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이들이 그 시간을 자신들이 하고 싶은 데 사용하는 거예요. 뭐 특별히 대단한 걸 하지 않더라도 그냥 친구들하고 가서 수다를 떨거나 공놀이를 하거나 엄마들이 옆집에서 정보를 교환하거나 아니면은 뭐 학교에 가거나 일을 하거나 뭐 다양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시간을. 그런 것들이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정수기를 설치함으로써 그냥 정수기의 개수, 정수기를 몇 명 사용하냐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들의 자유가 어떻게 증진됐는지, 그들이 정말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되고 싶은 것이 됐는지 그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게 개발 윤리적 관점의 개발 협력이라는 것이죠. 역량 기준 빈곤으로 사업을 디자인하실 때에는 그러면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지? 될 수 있지? 그리고 내가 이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이것이 그들의 자유의 증진까지 미치는데 어떠한 방해 요소들이 있지? 까지도 생각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빈곤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한 번은 생각하고 넘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개발이라는 것이 이렇게 개인의 삶에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 건데 도대체 개발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했는가라고 보면 1986년도 UN 총회에서 채택한 발전에 대한 관리에 관한 선언을 보면 이렇게
ODA는 단순히 물질적 풍요를 목적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웰빙과 공평한 분배를 목표로 하고 목적에 두고 있다. 그리고 물질적 풍요는 이런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이지 우리가 물질적 풍요에만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웰빙, 이 웰빙이라는 단어를 사실 우리가 좀 자유 그리고 역량 이런 것과 연결돼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공평한 이득 분배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로 이 개발윤리 요소에서 중요한 거는 사업의 적절한 목표 설정이에요. 우리가 설정한 목표가 진짜 물질적인 풍요로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인간 개인의 삶의 변화와 공평한 분배를 목적에 추구하고 있는지 이것을 봐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사업 목표 달성의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아말티아 센이라고 하는 인도 경제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개발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누리는 진정한 자유를 확대하는 과정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진정한 자유가 그냥 자유랑 뭐가 다른 건가? 그 real freedom은 과연 그냥 프리덤하고 뭐가 다른 거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이 아말티아 센의 주장을 얘기하기 전에 제가 질문을 하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학생들은 사실 교육에 대해서도 부족함이 없고 우리가 깨끗한 물에 접근이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사실 비교적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들으는 지금 예는 좀 적합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 질문할게요. 여기 남학생들 혹시 가장 갖고 싶은 드림카, 가장 갖고 싶은 자동차? 저는 차만 있으면. 그렇게 험불한 대답은 지금 안 돼요. 좀 럭셔리. 벤틀리. 좋았어요. 벤틀리. 당장 내일 벤틀리 구매 가능하십니까? 지금. 네. 그렇게까지는. 아니요. 다행이에요. 찾을 수 있다라고 하면 더 이제 제 강의를 이어가기가 어려울 뻔했어요. 맞습니다. 아직 학생이니까 사실 벤틀리를 구입하기 힘들겠죠. 근데 어떤 법도 이 학생께서 그 차를 구매하는 것을 막진 않아요. 그게 불법은 아니에요. 사는 게 그런 프리덤은 있죠. 그쵸? 근데 real 프리덤이 없어요. 내가 실제로 그걸 구매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말티아 센이 얘기하는 건 그래요. 학교를 지어주고 우리는 학교에 여성도 올 수 있고, 우리는 어떤 민족도 상관없이 다 올 수 있고, 절대 차별하지 않는 학교를 지어줘도, 실질적으로 그 학교에 갈 수 있는 학생들은 비교적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되고, 여학생들보다는 남학생들한테 더 기회가 많고,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접근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많이 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런 방해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이 바로 개발이고 사람들이 누리는 진정한 자유를 확대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자유는 그냥 내가 교육을 받고 싶으면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지금 당장 학교 가실 수 있습니까? 라고 여쭤보면 다 하실 수 있는 우리는 너무나도 그런 운이 좋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할 수 없었던 것뿐이지 아말티아 센이 얘기하는 거는 이런 럭셔리 구조를 언제든지 살 수 있다 이런 의미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가치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역량, 자유, 기회의 확대를 얘기했어요. 아말티아 센은 경제학자인데도 불구하고 경제성장 모델을 비판했어요. 물질적인 부가 행복의 유일한 열쇠가 아니고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부의 분배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던 것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 자유를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한번 사업 프로젝트 매니저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할 수 있는지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매니저인데 여성들의 이동 수단을 개선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담당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자전거를 제공할 거예요. 개발도상국에. 어떤 뭐 라오스의 작은 마을이라고 해도 되고, 뭐 아니면은 여성들을 위한 사업이다 보니까 좀 여성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어느 나라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자전거를 많이 제공해서 좀 여성들의 수단을 개선하고 싶은데, 그러면 뭐가 필요한가요? 뭘 제공해야 될까요? 신발, 자전거 도로, 그쵸? 포장된 자전거 도로, 또 법, 그렇죠? 기술도 가르쳐야 되겠죠? 뭐 그리고 자전거 유지 보수할 수 있는 경제적인 상황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건강한 몸도 필요할 것 같고, 시간도 필요할 것 같고, 그쵸? 이제 다양한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아말티아센 모델에 적용을 해봤어요. 우선은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주면 다다음 상자를 보시면 그 자전거 탈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고, 그래서 결국엔 자전거 타기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업들이 자전거 제공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자전거 제공했어. 그래서 자전거 타는 사람이 이만큼 있어. 끝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말티아센이 얘기하는 건, 근데 저 두 번째 박스, capability, freedom to achieve, 역량과 자유 부분, 진짜 자전거 다 탈 수 있어? 공평하게 사람들에게 그 기회가 제공이 되고 있어? 여성들이 시간이 없으면, 아이를 돌보느라고 시간이 없다면, 거기에 사회적 성편견 때문에 여성들이 자전거 타고 있는 것에 눈치가 보여서 못한다면, 자전거를 구매하고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없다면, 건강한 몸이 없다면, 그렇다면 자전거를 제공해도 거기에서 어떤 특정 그룹만 이 자전거를 타고 다닌다든지, 이미 자전거 있는 집들이 타고 다닌다든지, 아니면은 남성들만 타고 다닌다든지, 이런 것까지 우리가 신경을 쓰면서 개발협력 사업을 하고 있나? 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제가 크게 이거를 이거는 지금 수단 슬라이드고, 이제 결과까지 이어지는데, 수단의 끝은 자전거 타기고, 그것의 결과는 이 achieved functioning, 청취한 기능 그 파트는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자전거 타고 싶으니까 타서 친구들하고 여가 시간 보내고, 장도 보고, 뭐 병원도 가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건데, 이게 그냥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여기 이 중간 박스, capability to freedom, 이 박스에 방해되는 사회적 환경적 전환 요인과 개인적 전환 요인에 대한 이해도가 충분히 있는가? 충분히 우리가 현장 조사를 하고, 그리고 사전 조사를 하고, 타당성 조사를 해서 이러한 요소들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고,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개발협력 사업을 디자인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야만 진정한 자유를 확대할 수 있다라고 아말티아센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 윤리가 그냥 담론이 아니라 정말 사업을 디자인하실 때, 그렇지, 우리가 사업 목표 달성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까지도 고민을 같이 해야지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걸 염두하는 이유는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목표 자체가 그냥 물질적 풍요가 아니라 그냥 개인의 인간의 웰빙과 공평한 분배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을 제거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아말티아센이 얘기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여기서 이 표에서 이 그림에서 말하는 성취한 기능, achieve functioning이란 거는 특별한 게 아니다. 그냥 기능이란 거는 사람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행동이나 상태, 건강한 신체, 안전한 상태, 교육받는 거, 좋은 직업 갖는 거,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 등을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이 사람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캐파빌리티니까 뭔가를 가르쳐주고 기술을 습득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역량은 자유고 이 자유를 갖게 됨으로써 이러한 그냥 일상에서 본인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게 하는 이 기능까지 연결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윤리적인 가치관과 태도로 사업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추구된다. 만약 어떤 것이 추구 대상이라면 그것은 어떤 가치가 실현되고 달성되도록 의도된 것이다 라고 여기에다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 윤리적인 가치를 기반으로 윤리적으로 정당화된 목표와 가정을 갖춰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세 번째는 우리가 ODA를 제공하면서
개발도상국을 무시하거나 그들의 의견을 이 사업에 적용시키지 않는다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주는 입장이니까, 우리는 기버니까 리시버는 기버의 말을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태도, 그리고 그들 좀 열등하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태도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ODA를 제공하는 이 성품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피해를 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그들이 그 나라에서 자국의 발전을 위해 노력을 해야 될 대상들인데, 그들을 의존하게 만들고 그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그 다음에 부족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윤리적인 가치관과 태도로 ODA를 제공하는 것은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기에 말씀드렸어요. 그게 이제 개발 윤리의 크게 3가지 요소인 것 같아요. 물론 이 3가지 요소가 모든 사람들이 동의한 요소는 아니에요. 그냥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기에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3가지로 요약을 해본 것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런 목적을 추구하고, 두 번째로는 인간의 웰빙과 공평 분배를 방해하는 요소를 없애고, 세 번째로는 윤리적인 가치관과 태도로 ODA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개발 윤리는 평가를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발협력 사업을 평가할 때 그냥 결과만 보거나 산출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과 결과를 모두 검토해서 사업이 인간의 자유중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비자유적인 요소들을 제거를 함으로써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제 학생들이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인간의 웰빙과 공평한 분배라는 목적을 잘 추구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죠? 이런 질문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그냥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여기 이 사업의 목적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고 있는가? 지속 가능한 평등한 성장을 추구하고 있는가? 점진적으로 사람들의 웰빙을 실현하고자 하는가? 친환경적 생활 스타일로 변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이 목적이 적절한지 아닌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개발윤리는 프로젝트를 평가하는 데 사용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용했던 이 개발윤리의 개념을 사용해서 평가한 사례를 여러분들하고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우리 고려대학교에는, 국제대학원에는 코이카 장학금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장학금 프로그램은 개발도상국의 공무원들을 우리 국제대학원에 초청해서 1년 반 동안 공부를 하고 석사학위를 부여하고, 이들이 한국에서 배운 내용들을 자국의 발전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장학금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담당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평가를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뭐든지 여러분 사업을 평가할 때는 그 사업의 목표와 목적을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목적을 보니까 첫 번째로는 개발도상국의 사회 경제적 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고, 그리고 또 개인의 역량 강화, 그리고 그 개인들이 속한 기관의 역량 강화, 또 그리고 한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협력 관계를 수립하는 데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목적들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평가하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한 국가에서 많아야 2명 정도가 오는데 그들이 자국의 경제사회 발전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역량 강화 부분도 이렇게 평가하는 게 쉽지가 않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와 얼마나 우호적인 관계가 만들어졌는지를 평가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평가하는 게 진짜 쉽지가 않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어쨌든 간에 연구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이 평가 결과를 내야 되는 입장이니까 이 컬크패트릭의 4단계 평가 모형을 알게 됐어요. 이거는 원래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이런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데 쓰는 건데, 그냥 제가 그 코이카 그 장학 프로그램에 한번 적용을 해본 거죠. 그래서 학생들한테
처음에는 만족도, 연수생들 너희들 얼마나 이 프로그램이 만족스럽니?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학습 정도니까 이 수업을 듣기 전에 이 수업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1에서 5 스케일에서 어느 정도였는데 너희들이 이 수업을 듣고 나서 이 수업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얼마나 향상됐는지 똑같은 질문을 수업 전후에 물어봄으로써 이해가 향상된 정도를 측정했고 뭐 행동도 비슷하게 뭐 여기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얼만큼 자신의 업무에 뭐 자신감이 생겼는지 그리고 배운 내용들을 동료들과 공유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질문을 했고요. 이제 결과 부분이 좀 가장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좀 애매했었는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국으로 돌아갔을 때 졸업생을 대상으로 본인들이 만든 정책들이 얼만큼 그 정책들 중에서 한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게 얼마나 있었는지 그리고 만든 정책들 중에 한국과의 우호적인 관계에 기여하는 정책들이 얼마나 있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본 거죠. 이것만 해도 이때만 해도 이게 좀 발전된 거였어요. 그전에는 그냥 반응 정도만 물어봤던 거예요. 만족도. 얼마나 만족했니? 그러면 사실은 이 프로그램을 제공한 교수자가 또는 코이카가 만족했니? 라고 물어보면 누가 거의 다 만족했다라고 대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깊이 없이 설문조사를 해왔는데 그나마 조금 더 발전시켜서 다양한 항목을 넣었지만 결과는 비슷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말티아센의 모델을 적용해서 이 사업을 다시 평가할 수 있을까? 이 사업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무엇일까? 내가 어떤 부분을 자유라고 두고 그 중간 박스에 어떤 내용을 넣고 그걸 방해하는 요소를 넣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제가 느끼는 것들이 있잖아요. 개발도상국 공무원들이 왔는데 장학금을 받고 왔는데 너무 뭐라 그럴까? 장학금이 필요 없는 사람들 같은 거예요. 너무 이렇게 굳이 장학금이 없어도 굉장히 풍족해 보이는 그런 친구들이 많이 와서 왜 이렇지? 라는 이제 고민을 하게 됐어요. 우리 학교의 프로그램 중에서 이제 버디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는데 이 개발도상국 공무원들이 한국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국 학생들을 버디로 매치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학생들이 막 이 공무원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문화도 알려주고 어디에서 뭘 사야 되는지도 알려주고 이러는 건데 어느 날 보니까 이 공무원 학생이 우리 한국 학생에게 이렇게 가방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 한국 학생 그걸 또 너무 자연스럽게 이렇게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왜 너는 가방을 주며 너는 왜 가방을 들고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보조를 받는 것이 익숙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개발도상국에서 이 공무원들이 선발되는 과정은 페어했는가, 공정했는가,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들이 오는 것이지? 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과정, 그러니까 결과를 평가하는 게 가장 좋죠, 사실. 근데 그러기가 쉽지 않고 데이터가 부족하다 보니까 모집과 선발 부분에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 부분을 보시면 장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이 수단의 그 중간 부분에 장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라고 넣었잖아요. 거기에 방해되는 요소가 뭐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 이제 학생들 명단이 오면 이제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그 지원서를 심사하고 뭐 인터뷰를 하고 이런 과정은 굉장히 공정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제가 참여를 했으니까. 근데 이 리스트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궁금했던 거죠. 이 리스트는 우선 개발도상국 정부에서 이 후보자들 명단을 코이카에 전달해주면 코이카가 이제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그 명단을 그대로 이제 학교에 전달을 해주는 방식이었는데, 그러면 개발도상국의 정부에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선발하지? 과연 그 과정은 공정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이미 선발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두 번째 질문, 모집과 선발 절차가 젠더, 뭐 사회 경제적 지위, 장애, 농촌성, 민족성 등의 측면에서 공평한가 뭐 이런 거를 물어봤더니 그때는 이제 이런 문제점들을 막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 장학금 프로그램에 대한 그 정보가 개발도상국의 어느 미니스트리에 먼저 도착을 하면 거기에서 여러 미니스트리로 관련된 미니스트리로 이 정보가 이제 흘러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그 미니스트리에만 머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어떤 직원이 이거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이제 상사에게 그 얘기를 하면 그 상사가 그냥 본인의 어떤 부하 직원이나 아니면은 뭐 친척이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 프로그램 자체가 40세 미만을 좀 선호하는, 그러니까 40세 이하의 공무원들을 선호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 나이대 여성들은 자국에서 결혼도 해야 되고 아이도 길러야 되고 해서 좀 여성들의 참여율이 확실히 낮았거든요, 남성보다. 그런 문제들도 있고. 그리고 이 정보를 처음으로 접한 직원의 영어 실력에 따라서 얼만큼 이 정보가 정확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느냐가 달려있기 때문에 관료의 영어 실력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어떤 학생 중에 한 명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작년에 지원을 했는데 작년엔 떨어졌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방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지방에서 이 정보를 접했을 때는 이미 신청서 마감일 이틀 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이번에는 도시로 나와서 이 정보를 일찍 접해서 준비할 기간이 충분해서 이번에는 괜찮아서 올해에는 자기가 합격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또 어떤 학생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에서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건강검진을 받는 데는 많게는 본인 한 달 월급이 다 든다. 물론 시간이 많으면 보건소에서 건강검진 결과를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시간이 이렇게 촉박하고 본인이 지방에 살수록 이 신청서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짧다 보니까 그렇게 큰 돈을 투자하면서 지원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 경제적 위치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치고 뭐 근무 환경도 영향을 미친다 해서 뭐 이런 어떤 내용들이 중요하다라기보다는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처음에는 컬크패트릭의 모델을 사용해서 사업을 평가했을 때는 좀 나의 결과가 좀 슈퍼피셜하다, 너무 깊이가 없고 이거는 그냥 뭐 보기에는 굉장히 의미 있고 좋은 사업이라는 걸 얘기하기에는 좋았지만 이 사업의 어떤 디자인을 개선하거나 앞으로 더 나은 정책을 마련하기에는 별로 그렇게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내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아말티아센의 모델을 통해서 어떤 요소들이 자유를 방해하는가를 봤을 때는 이 결과를 토대로 콜카에 제안을 할 수 있는 거죠. 건강검진을 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든다고 하니까 처음부터 제출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이미 합격한 학생을 대상으로 결과를 받는 게 좋지 않겠냐. 그리고 어느 한 특정 부서에 이 정보가 머무르지 않도록 좀 이거를 뭐 코이카 현지 사무소 홈페이지라든지 뭐 거기 지역사회에 있는 신문이라든지 이렇게 좀 다양하게 홍보를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여성에 있어서는 개발도상국의 좀 여성들이 이렇게 젊은 나이에 해외에 나와서 공부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좀 다른 혜택을 주는 것이 오히려 더 공평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의견을 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냥 단순히 이전에 했던 연구보다는 조금 더 의미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단과 결과로 봤을 때 수단의 끝은 장학 프로그램에 참여고 그 결과로는 뭐 배운 것을 일에 적용하고 승진하고 임금을 인상하고 이런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결과를 이제 얘기했을 때 좀 한 가지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은 거는 이거예요. 제가 이 과정에 지금 포커스를 맞춰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분석을 했지만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이 결과의 마지막이죠. 정말 배운 것을 일에 적용하는가, 개인의 삶이 변했는가, 승진했는가, 임금이 인상됐는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게 사실 더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이 사업의 목표는 역량이 개선됐는가? 그리고 그들의 사회
그 자국의 사회 경제 발전에 이 사업이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가? 그걸 보는 게 사실은 더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데이터가 부족한 거죠. 이들의, 물론 그 나라의 GDP도 향상이 됐을 거고, 임금도 향상됐을 거고, 승진도 했을 거지만, 그런 것들이 과연 이 프로그램 때문에 일어난 형상인가라는 것을 보기에는 쉽지가 않아요. 그만한 데이터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런 데이터는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가 영향평가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영향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비교 집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장학금에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한 친구들과 하지 않은 친구들을 비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똑같이 이들이 똑같은 비슷한 교육을 받고 비슷한 비슷한 기간 동안 근무를 했는데 이들이 그래도 어떤 승진이나 아니면 임금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 만든 정책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 이 차이를 보면은 이 장학 프로그램이 확실히 효과가 있었구나, 영향을 미쳤구나라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데이터를 취합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했던 연구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 비교 집단을 구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 장학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참여자들의 과거와 최근을 비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임금이 이 정도 속도로 인상을 했는데 이제 장학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에는 더 빠르게 인상이 된다. 이런 것들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그거는 아직 이제 논문 게재가 확정이 안 돼서 제가 여기에다 넣지는 못했지만 그런 영향 평가를 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좋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통계를 다룰 수 있는 스킬을 갖고 있는 것이 개발협력 분야에 종사했을 때 굉장히 유리할 수 있다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좀 마무리를 하자면 결론적으로 이제 개발 윤리는 이런 개발 정책과 사업을 평가하는 데 사용된다. 그리고 마지막 블랙 포인트를 보시면 슬라이드 17쪽, 18쪽에 있는 문항들을 질문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게 이게 답하기 좀 어려운 질문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업을 디자인할 때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해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답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이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해보는 게 중요하다. 첫 번째로는 개발이 진보, 복지 또는 개선의 의미로 사용될 때 어떠한 의미가 부여되는가. 이러한 발전의 의미를 뒷받침하는 가치들은 무엇이며 실제로 발전 과정에서 주목받는 부분과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인간의 복지, 정의, 그리고 인간 존엄성이라는 가치들이 실제로 잘 반영되고 있는가. 이러한 가치들에 대한 관심을 어떻게 증진시킬 수 있는가? 사회적 변화에서 이익을 얻는 사람은 누구이며 손해를 보는 사람은 누구인가? 발전의 비용을 부담하는 이는 누구인가? 이러한 상황이 공정한가? 그리고 왜 불공정한 분배가 많아지는가? 어떻게 이를 예방하거나 완화시킬 수 있을까? 개발 정책 프로그램 프로젝트에서 서로 다른 가치와 집단 간의 고통스러운 때로는 잔인한 선택이 발생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정의, 복지, 존엄성의 가치를 침해하는 기존 관행에 대해 잘 정리된 대안을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가? 사고방식, 전략, 정책 및 실행에서 대안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가? 정의, 인간, 복지, 존엄성의 가치를 침해하는 상황에서 누가 행동할 책임을 지며 누가 중단하고 보상할 책임을 가지는가?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에서 이제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